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응찰해 가지고 낙찰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크나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자,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뭡니까? 법이 주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소기준 권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요, 이제 법원에다가 잔금을 낼 거 아닙니까? 잔금을 내게 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요. 예? 갑구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매매 해가지고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는 소유권 등기를 안 해도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찰받고 잔금을 냈어요. 1억에 낙찰받고 이제 1억에 잔금을 냈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추가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뭔가가 잘못 권리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또 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불행한 일입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낙찰을 받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요. 요 인수되는 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낙찰자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수되는 권리고,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다, 소멸되는 권리가 되겠고,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인수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수되는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소멸되는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인지하기는 암기하고 인지하는 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만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소되는 권리, 요거 말소되는 권리. 이 말소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마지막에 전세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등기가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이 그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건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요. 자, 전세권에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에 들어가죠.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그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내 전세금 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나 배당금 주세요 하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법률 용어라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좀 힘들 텐데요. 자, 요 7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세권. 7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세권.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압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 네, 국가 등이 압류하는 겁니다. 국세를 못 내면 압류. 지방자치단체가에다가 지방세를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거 못 내면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는 국가 이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가압류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안 주면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대금 못 갚으면 신용카드 회사가 우리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가압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의료보험 못 내면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뭐 할까요? 국가기관이니까 압류가 되겠습니다. 일반 채권자는 가압류. 그러나 압류, 가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 여러분, 등기부 갑구 공부하셨죠?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게 갑구가 되겠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 을구가 되겠는데, 압류와 가압류는 갑구가 되겠고요. 자, 저당권하고 이 근저당권. 주로 실무적으로는 저당권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은행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는데, 이러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이건 어디에 들어가지요? 을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여러분,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담보가등기는요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면서 가등기 치고 빌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 가등기에는 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겠다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일단은 가등기 치고 나중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차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 하면서 먼저 가등기 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매매 예약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매매 예약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담보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 설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 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건 담보가등기입니다.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채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고요. 실무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주로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그래서 이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이라고 하지만 이 가등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갑구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갑구에 들어간다.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여러분,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이 강제경매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촉탁해가지고 등기관이 등기부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올라갑니다.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어디에 들어가지요? 갑구에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로 이거 모르고 경매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갑구. 의무경매 개시결정도 갑구죠. 그러나 강제경매 개시결정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의무경매는 아닙니다.
강제경매. 그리고 이런 경우 강제경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3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그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상대편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압류를 시켜놓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즉 가압류를 이행하기 위해서 본압류 이행을 목적으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관이 그 채무자, 소유자의 등기부에다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하시기 때문에 법률 용어라 좀 까다롭다고 느껴지고, 야, 이거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러는 건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되는 권리라는 것은 법원에서 여러분이 낙찰받고 추가 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낙찰자가 뭔가를 안아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나 소멸되는 권리는 낙찰자가 낙찰받은 이후에 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이 소멸, 없어진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절대로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원에서 경매를 낙찰받을 때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다 말소되는 권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알 거는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말은 내가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7가지가 있다. 이 시간에는 7가지만 여러분이 경매하는 순간 평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7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요. 자, 보실까요? 누군가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 매매로 소유권 이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요. 김동수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매매에 의해서. 그런데 가장 자기 자본 가지고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김동수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5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 여러분 근저당권 어디에 들어가지요? 을구에 들어갑니다. 김동수라는 사람이 2020년 5월에 이걸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역시 2020년 5월에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뭐 5월 10일 날 사왔는데 당일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얼마? 5억 원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하면 매월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또 이 소유자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국가가 압류가 되겠죠. 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갑구에 들어갑니다. 자, 또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용카드 회사가 내 자산을 뭐 할까요? 가압류하겠죠. 가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했어요. 3개월 연체됐어요. 그러면 계속 은행에서 족죽장 오겠죠. 언제까지 빨리 갚아라.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은행이 채권자니까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은행인 근저당권자. 나는 근저당권 설정자고 은행은 근저당권자인데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내 등기부에 뭐가 되느냐, 여기 뭐가 올라가느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올라갑니다. 언제? 2024년 좋아요, 5월 26일 날 이렇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뭐라고 써 있느냐, 2024 타경.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타경 3654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부가 되겠죠. 을구에 들어가는 건 근저당권이고 압류, 가압류는 갑부고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결정도 갑부입니다. 이렇게 김동수의 부동산에 등기부 갑구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가면 국가기관이 압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수는 이것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빚을 갚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찾아보세요. 7가지 있었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7가지 중에서 등기부상에 갑구가 되었던 을구가 되었던 제일로 먼저 나오는 걸 찾아보세요. 뭡니까?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권. 그쵸? 7가지 중에서 제일로 앞에 있는 걸 찾아보시라 이 말이야. 제일로 앞에 있는 거. 근저당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기준 되는 거야. 기준. 그러면 이 기준 앞에 있는 것들은 인수가 되겠고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앞에 있는 게 뭐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낙찰받으면 소유권 등기할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말소시켜주세요. 말소시켜주세요. 말소. 하나, 둘, 셋, 넷. 4건이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은 낙찰자가 안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되는 게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낙찰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등기관에게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 신청할 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말소시켜주세요. 깨끗하게. 그러면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상에 우리가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이해가 되셨죠? 말소 기준 권리란 낙찰자가 낙찰받고 인수하는 권리가 있느냐,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준을 잡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는 7가지가 있다. 그 7가지 중에 제일로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이게 근저당권이다. 이게 기준이 된다. 기준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인수가 되겠고 인수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사례를 가지고 계속 말소 기준 권리와 인수되는 거, 소멸되는 것을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를 학습하셨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이어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란 낙찰자가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거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고 또 말소 기준 권리 밑에는 소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소멸되는 권리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 말소 기준 권리는 7가지가 있다. 등기부상의 각구가 되었던 을구가 되었던 제일로 빠른 거, 제가 이야기하는 7가지, 압류가 되었던 가압류가 되었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7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을 찾아라.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211조 규정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유권 이전은 갑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돈 빌려오면서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근저당권 어디에 들어가죠? 을구에 들어갑니다. 근저당권 을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 지금 날짜별로 이게 나열을 한 겁니다. 순서입니다. 자, 누군가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가등기는 등기부상이 뭐 담보가등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등기. 주로 실무적으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입니다. 여러분 가등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부입니다. 가등기 갑부에 들어갑니다. 자, 이 소유권자가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일반 채권자한테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압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부입니다. 가압류도 갑부에 들어갑니다. 또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했는데요. 돈이 또 필요해서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또 돈 빌려왔습니다. 추가로 역시 뭐가 될까요? 근저당권이 되겠죠. 근저당권 어디에 들어갈까요? 을구입니다. 근저당권 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등기부에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뭐가 올라갈까요?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2024 경매는 타경이죠. 5625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 근저당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 가등기, 갑구, 가압류, 갑구, 또 근저당, 을구, 강제경매 개시결정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 지금 날짜 순서대로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로 빠른 게 뭡니까? 근저당이죠. 근저당.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게 기준이라고. 7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7가지 중에서 제일로 빠른 게 뭐냐? 근저당이야, 근저당. 그리고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 그 앞에 없잖아요. 인수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근저당권 밑에는 다 밑에 있으니까 다 뭐예요? 소멸. 이거부터 소멸이야. 기준부터. 소멸. 하나, 둘, 셋, 넷, 5개. 5건을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 5건이 소멸되는 소멸. 네. 말소된다 이 말이야. 네.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이니까 그 기준 밑에 있는 건 다 소멸되는 권리다 이 말이야. 사라진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깨끗하게 이거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말소. 이때 5건 말소 등기할 때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여러분이 무슨 세금 내느냐?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5건 말소할 때.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얼마냐? 한 건당 6,000원이에요. 등록면허세가 한 건당 6,000원인데 6,000원만 내는 게 아니라 6,000원 낼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추가로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1,200원. 지방교육세. 그래서 한 건당 7,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7,200원 곱하기 5건이니까 36,000원을 이 물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 모르니까 말소하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5건 끊어주세요. 그러면 36,000원짜리를 끊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소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니 이거는 경매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빚이 많고 근저당이 있고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다 경매로 진행되는 수밖에 없다. 경매로 낙찰받는 물건이 깨끗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빚지고 살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의무경매가 되었던 강제경매가 되었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갖고 가야 되겠고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됐습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울부지요. 근저당권 설정은 울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라고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토지라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임야 같은 거, 산 같은 거를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도 설정합니다.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토지 위에 정착물을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형식상으로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만 지상권도 설정합니다. 지상권 설정 기간은 보통 몇 년이냐? 30년입니다. 30년간 설정합니다. 지상권 설정. 역시 지상권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울구에 들어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건 다 울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이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못 갚았다면 당연히 채권자가 은행 금융기관에서 뭐 할까요? 가압류를 할 겁니다. 가압류.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채권자가 이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렇다면 여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간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에 이 가압류 어디에 들어가지요? 갑부에 들어가지요. 강제경매 어디에 들어가지요? 갑부에 들어가지요. 자, 등기부 중에서 제일로 빠른 걸 찾아라. 뭐를 찾아라? 압류 없죠. 가압류 여기 있잖아요. 제일로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는 가압류는 필요가 없어. 압류, 가압류 없죠. 네. 압류, 가압류. 근저당이 있네. 근저당. 이게 기준이는 거예요. 기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기준이니까 밑에 있는 거 다 소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건 말소시키는 겁니다. 한 건당 7,200원. 4건이면 28,800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좋아요. 집이 10억인데 은행에 근저당이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저 세입자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려오기 전 5억을 빌려오기 전에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 있었다면, 세입자 임차인이 있었다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실무상으로 맞진 않는데 10억을 집을 사고 5억을 대출받았는데 세입자가 5억에 안 들어오겠죠. 네, 5억이 안 들어오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집주인이 5억 있는데. 그런데 우선 집주인이 돈을 빌려오기 전에 세입자가 뭐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이 세입자는 뭐가 되느냐?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법률 용어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인데, 자, 다시요.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이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다. 임차인이 있었다.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주체 시간에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렇다면 말소기준 권리니까 근저당이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을 받았다면 이건 뭐냐? 인수입니다. 옵션 텐스 해야 돼요. 인수예요, 인수. 그러나 이 후순위 임차인은 뭐냐? 이건 소멸이야, 소멸. 자, 오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했다. 선순위 임차인. 그래서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안 와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후순위 임차인은 소멸되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자, 이때 중요한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든 후순위 임차인이든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법원에다가 나 배당금 받고 자기 배당금 받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을 받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안전한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배당금 받고 이사 가겠습니다. 배당 요구 했다면 이건 안전한 겁니다. 사실은 선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했다면 안전한 거지만은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금을 다 못 받았다. 3억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2억밖에 배당을 못 받고 1억을 못 받았다면 낙찰자가 1억 원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낙찰받으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근저당권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 낙찰자가 안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되는 권리다.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되는 권리다. 자, 처음 용어 듣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근저당권 앞에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고,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소멸되는 권리다. 그래서 여러분, 말소기준 권리 앞에, 근저당권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 앞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항상 색안경을 쓰고 봐라. 낙찰받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진짜 물건 분석하는 건 또 별도로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 뒤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은 다 소멸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소 기준 권리,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7가지 알고 계시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자, 또 살펴봅니다. 누군가가 토지를 샀습니다. 토지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갑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건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나 각종 지상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여러분 지상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부에 들어갑니다. 지상권 을부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왔다 그러면 뭐가 설정될까요? 근저당권 설정되겠죠. 근저당권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것을 가등기했습니다. 가등기인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순위보전 가등기입니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원인은 뭐라고 했지요? 매매예약입니다. 또 누군가가 뭐 했습니까? 이거를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로 빠른 것은 등기가 지상권이죠. 그러나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입니까? 아니지요. 뭐가 말소기준 권리입니까? 근저당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뭐예요? 저당권. 이 가압류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압류 갑구. 자, 그러면 이 등기부에 지금 지상권, 근저당권, 순위보전, 가등기, 가압류가 있는데 제일로 빠른 등기 중에서 이건 날짜 순서입니다. 날짜 순서인데 말소기준 권리 찾으세요. 압류, 가압류, 가압류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가압류는 아니잖아요. 제일로 앞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가압류가 있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런데 근저당이네요. 주로 지금 사례가 다 근저당인데 이게 기준이래요. 기준. 그러면 이거 기준이니까 기준 앞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네. 네. 만약에 근저당권 앞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난 시간에 배우는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건 다 인수예요. 인수. 낙찰받으면 큰일 난다고요. 인수라고.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니까 근저당권 기준 뭔가 앞에 있으면 낙찰자가 안 와야 된다고. 인수한다고요. 업센텐스 인수 안 와야 된다고요. 않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난리 나겠죠.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다 소멸이야. 기준도 소멸이고 가등기도 소멸이고 가압류도 소멸. 세 건은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세 건은. 그러나 지상권은 말소가 안 돼요.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지상권자가 재산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상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큰일 나겠죠. 이런 사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이게 용익 물건입니다. 용익.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다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근저당권 앞에 이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이 근저당권 앞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인수가 되겠지만 단 전세권자가 여기 근저당권 앞에 있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했다면 이거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앞에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근저당권 뒤에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소멸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근저당권 뒤에 여기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되겠죠.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면 인수. 근저당권 밑 뒤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면 소멸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근저당권 앞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인수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한다면 만약에 여기 가처분이 있다고 합시다.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은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 많다고 학습하셨죠. 여러분 가처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아니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이니까 이 근저당권 앞에 있는 가처분은 뭐야? 이거 갑구에 들어간 이거 인수입니다. 인수. 그러니 앞에 가처분이 있다는 것은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되겠죠. 낙찰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가처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밑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여기 가처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 근저당권 기준해라. 앞에 있는 건 인수, 뒤에 있는 건 소멸. 그러니 근저당권 앞에 있는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낙찰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뒤에 있는 가처분은 소멸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 7가지. 7가지 중에서 제일로 빠른 거 찾아가지고 앞에 있는 것은 인수되는 권리이고 뒤에 있는 것은 소멸되는 권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수되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 가처분, 이 정도 하시고요. 자, 7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요. 말소기준 권리 4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흔하지 않는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압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갑구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가압류, 등기 목적은 가압류가 되겠고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 무슨 지방법원 주로 카단, 그렇죠? 카단.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사실은 사기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지인들한테도 사기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친구에게 야, 내가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제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걸 처분하고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 현재 시세가 한 5억 정도 가는데 너에게 싸게 한 4억 주고 팔겠다. 그런 친구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법무사가 이 등기부를 보고 이거 가압류가 있는데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말소 시켜야 되지 않냐 하고 당연히 말소를 시켜주겠죠. 가압류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법무사한테 가지 않고 이 갑과 을이 직접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등록하는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자 해서 판사랑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은 뭐 계약서 없이 그냥 그렇죠. 계약서는 이제 매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줘야 되는데 계약과 동시에 이제 잔금을 다 치는 거죠. 얼마에? 을이 4억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을이 다음 날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바로 당일날 등기 신청한다고 해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접수 일자가 있고 접수 번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매 일자하고 등기 접수 일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그래서 친구한테 이 가압류가 뭐냐? 걱정하지 마. 내가 시간 내서 이거 가압류 별거 아니니까 말소 시켜줄게. 이런 상황인데 친구가 말소를 시키지 않고 어느 날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해외로 떠난 것이죠.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압류를 말소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가압류는 내 가압류가 아니죠. 을의 가압류가 아니라 갑의 가압류입니다. 전 소유자 가압류입니다. 전 소유자 가압류.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경매가. 그래 등기부를 또 열람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2024 타경,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5164 해가지고 등기부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갔는데, 채권자는 누구냐? 이 가압류권자입니다. 이 채권자. 즉 가압류권자가 혼압류 이행으로, 그러니까 이 가압류권자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강제경매는 어떤 겁니까?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7가지 있었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라고요? 가압류권입니다. 가압류.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소멸, 이것도 자동으로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상실.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원래 등기부는요 공시력은 있습니다. 공시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등기부를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은.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도 전 소유자,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을은 소유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3자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소유권 이전은 병이 된 거예요. 병이.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할 때 이런 압류라든가 세금 못 내가지고 나온 압류라든가 또 이런 개인 채권 채무 간에 가압류가 있다면 당연히 말소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작성했을 때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계약할 때도 등기부 열람하고 중도금 지급할 때도 등기부를 열람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잔금 주기 전에 등기부 열람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동시 이행해라. 예. 갑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을에게 넘겨주고 인감증명, 매도용 인감증명도 넘겨주고 그리고 을은 넘겨받고 갑에게 잔금을 치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하냐?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해라. 네가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동시에 이행하자.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만약에 가압류가 있다면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록해야 됩니다. 매달 며칠자 가압류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말소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특약을 맺어야 돼요. 가압류를 말소해야 매수할 사람이 또 중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을은 완전히 갑으로부터 뭐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한 겁니다. 사기. 그래서 사기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있다. 아주 나쁜 친구지요. 이 갑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소유자 가압류라고 한다. 그러면 전소유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소유권 넘겨받았다면 이 3자 을은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것,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병은 어떤 거 말소시키면 돼요? 이제 경매로 샀기 때문에 가압류 말소하고요.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 등기를 촉탁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소 등기할 때 무슨 세금 낸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한 건당 6,000원이 되겠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1,200원 합계 7,200원 등록면허세를 2건 납부하니까 14,400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국민주택 채권도 여러분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말소 기준 권리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여러분이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추가 비용. 어려운 말 안 쓰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느냐, 추가 비용이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당연히 추가 비용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잡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기점으로 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 뭐가 돼요? 소멸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 다 소멸되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었나요? 압류. 이건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인수되는 권리 알 필요 없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만 기억하세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세권. 7가지입니다. 7가지. 등기부상에서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구가 되었던 을구가 되었던 접수일자가 나와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나와요. 그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로 빠른 것이 뭐냐 이거야. 압류냐, 가압류냐,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을 찾아서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건 다 소멸되는 겁니다. 날짜가 늦은 것들은 다 소멸.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접수일자가 빠른 것이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인수한다는 겁니다. 인수한다는 것은 낙찰자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째까지 여러분들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런데 이 사람은요, 빌려온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를 구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설정 등기를 해주고요.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실무상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 겁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2년 동안 만료돼 가지고 집주인에게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세입자는 법원에다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임차권 등기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에 들어가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시요. 을구에 들어가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인데 주택 임차권은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후순위 임차인들이 많아요.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세권이 들어갑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겠죠. 전세권 등기. 등기 원인은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등기 목적은 전세권이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인데 전세권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요. 2020년이 됐고 6월이 됐고 전세권은 2020년 8월에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8월. 그런데 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요. 전세권이 만약에 3억입니다. 3억. 그러니까 집주인은 빚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살 때 자기 돈 가지고 사고 전세를 줬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이런 전세권이 등기된 것이 바로 뭐냐? 설정적 전세입니다.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들어갑니다. 용익물권.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용익물권.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 들어간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5억짜리를 3억에 들어갔으니까 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전세권 등기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이 전세권자, 이 사람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사업하다가 세금을 못 냈다면 세무서로부터 압류를 당하겠죠. 압류. 2001년입니다. 2001년 압류당했습니다. 또 경영 악화가 돼가지고요. 심지어 신용카드 대금도 못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회사가 뭐 할까요? 가압류할 겁니다. 가압류. 2001년 9월, 2001년 8월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 의료보험도 못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료보험도 못 냈다면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이 뭐 할까요? 압류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2022년이라고 합시다. 2022년. 그러면 제일 높아는 게 뭡니까 지금?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 앞에 뭐가 인수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니까 낙찰받는 사람들은 법률상 하자가 없어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런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이 전세금 이제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3억 주세요. 그러니까 줄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전세권도 의무경매 개시결정으로 들어갑니다.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간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소기준 권리가 만약에 전세권이 없었다면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없었다면 이게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로 빠른 걸 찾아라. 제일로 빠른 것이 전세권이더라.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 또 전세권자가 경매는 신청하지 않고 만약에 이 가압류권자가 이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강제경매가 되겠죠. 이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전세권자가 뭐 했느냐? 배당 요구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실무적으로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매 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말소기준 권리인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도 하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3억은 무조건 배당을 받아갑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2억 5천에 낙찰이 되었다. 이 사람이 경매 신청 강제 경매 해가지고요 2억 5천에 낙찰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3억인데요. 그렇다면 낙찰자가 이 선순위 임차인을 안아야 돼요. 인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다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지만 아무런 전세권자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느냐?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랬는데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3억을 다 받지 못하고 2억 2천을 받았다면 8천만 원 받지 못한 것은 낙찰자가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8천만 원을 인수해야 돼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도 싸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권리 분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했을 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 다른 거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 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근저당권도 없었습니다. 근저당권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요. 누군가가 여기에 압류된 것도 없고 가압류된 것도 없고 저당권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서 누군가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지급조서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지급조서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집행권원에 의해서 이 갑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그렇다면 이 갑의 등기부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강제경매 개시결정. 그렇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유자가 세금을 못 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압류가 되겠죠. 압류. 그런데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강제경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기준.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니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이거 두 건 말소시키면 되는 거죠. 이게 기준이고. 그렇다면 한 건당 등록면허세 7,2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14,400원 내고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도 먼저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의 부동산에다가 뭘 걸었느냐? 가처분 걸었습니다.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 어디에 들어가죠? 갑부에 들어갑니다. 그죠? 갑부에 들어가는 거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말소 및 회복등기가 갑구에 들어갑니다. 다시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말소 및 회복등기인데 가처분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처분은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따라서 가처분 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그리고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이죠. 등기 목적은 가처분이고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인데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누가 돈 빌려줍니까?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가처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개인 사채업자 또는 개인한테는 돈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처분 있는 거 빌려주면 안 되죠. 그러나 개인과 개인끼리 뭐 빌려줄 수 있어요. 야, 그래. 근저당 설정하면 빌려줄게 해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 을구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 뭐 좋아요. 또 압류도 있고, 뭐 가압류도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자를 안 주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받기 위해서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
자, 무슨 경매입니까? 이무경매죠. 이무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뭡니까? 근저당이죠. 근저당. 기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어? 말소 기준 권리다 이 말이야. 앞에 뭐가 있나요? 가처분이 있네요. 인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낙찰자는. 이런 거 낙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앞에 가처분이 있다. 또 뭐 환매등기라는 게 있어요. 환매등기. 환매등기라는 것은 내가 매도했던 물건을 일정한 기간에 다시 사겠다. 다시 사는 조건이 바로 환매등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가처분이 있거나 환매등기가 있다면 절대로 낙찰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말소 기준 권리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등기부상의 갑구가 되었던 을구가 되었던 제일로 빠른 것을 찾아라. 그것이 압류냐, 가압류냐, 저당이냐, 근저당이냐, 담보가등기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냐, 전세권이냐. 그 7가지 중에서 찾아가지고 그 7가지 중에 제일로 먼저 날짜 빠른 걸 찾아서 그 앞에 있는 것이 뭔가가 있다면 절대로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하기 전에 세입자가 있었다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근저당권 뒤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보증금 못 받으면 너 대신 내놔 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은 주장할 힘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 임차인 중에서도 선순위 임차인이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깨끗한 집에 임차인이 들어갔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녀들 출가하고 결혼시킬 때 장가 보낼 때 집 임대차 계약할 때요,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집, 이런 집을 신혼집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 거, 이런 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거는 절대 얻으면 힘들고요. 아파트 같은 거 집주인이 근저당권 없는 거, 깨끗한 거, 이거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근저당권 앞에 있거나 가압류 앞에 있는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환매등기가 있을 때는 절대로 낙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소 기준 권리 5번째 끝냈고요. 이제 합본으로 이제 6번째 전체 말소 기준 권리를 묶어서 이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자, 이제 끝나면 부동산 경매 실전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실전 사례는 물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물건이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전 6시 그리고 정오 12시 또 퇴근 시간 오후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업로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부동산 경매 알뜰하게 학습하셔서 정말 노후가 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도 물론이거지만 2030 MZ세대들도 꼭 학습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이 경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물건을 경매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은 야, 그 빚진 사람 거 물건을 싸게 낙찰받으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러나 잘못된 건 누굽니까?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도 아니고요. 채권자는 국가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고요. 채무자, 빚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낙찰받는 것도 또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래야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받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왜? 낙찰받고 법원에 대금 내고 채권자들이 채권도 회수하고 또 여러분들이 취득세도 내고 등록면허세도 내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국민주택 채권도 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찰받는 사람들은 야, 빚진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 불쌍한 거를 내가 낙찰받으면 얼마나 나도 가슴이 아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슬픈 거냐?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도 알려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하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